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pH 이펙트예요. 왜 pH 이펙트가 중요할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pH가 달라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pKa 값이 있죠. pKa 값을 알고 있죠. 그죠? pKa 값이 뭐냐면 HA가 H 마이너스 H 플러스 A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HA에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H 플러스 A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pH에 따라서 이온화가 되는 게 달라져요. pH가 높을 때는 이온화가 많이 되고 pH가 낮을 때는 작게 되고 각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뭐 그 pKa 값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pH에서 똑같은 pKa 값 그 이온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어떤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pKa 값이 다르고 그 어떤 하나의 특정한 물질을 생각해 봤을 때 pH에 따라서 분리되는 그러니까 이온화가 되는 비율이 달라져요. 그 말은 pH가 달라지면 이온화가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온화가 많이 되면 물에 많이 녹을까요? 헤테인에 많이 녹을까요? 톨루엔에 많이 녹을까요? 당연히 물에 많이 녹겠죠? 그죠? 이온화는 하이드로필릭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하이드로필릭한 그의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이온화가 많이 되면 물에 녹을 확률이 높고 이온화가 적게 되면 헤테인에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경향성을 봤을 때 이온화가 되면 될수록 물에 녹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온화가 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펩테인, 그러니까 오가닉 솔벤트에 녹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pH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pH에 따라서 이온화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그 이펙트를 지금 솔벤트 익스트랙션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솔루트가 애시드와 베이스다. 그러면 pH에 따라서 얘들의 양이 달라진다는 의미인 거죠. 이 비율이 달라진다는 의미고, 그리고 금방 조금 전에 말했듯이 뉴트럴 스피시스는 올가닉 솔벤트, 조금 전에 말한 톨루엔 또는 펩테인의 녹을 확률이 더 높고, 그리고 차지드 스피시스, 이온화된 물질들은 물에 녹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pH가 달라지게 되면 이온화도가 달라지고 녹는 KD 값도 달라진다는 의미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다시 말하면 pH가 바뀌면 이온화가 달라지고 이온화가 많이 되면 물에 잘 녹고 이온화가 덜 되면 펩테인에 톨루엔에 잘 녹으니 톨루엔에 많이 녹이기 위해서는 또 특정한 어떤 적정한 pH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놓은 그러니까 그 수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어떤 베이지가 아민이 있고 그 뉴트럴 폼이 B이고 디스트리뷰션 컨스탄트 KD는 페이지 1 사이에 2 사이에 있다. 컨스탄트는 KD는 페이지 1과 페이지 2 사이에 KD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 KD 값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KD는 정확하게 말하면 토탈 컨센트레이션의 페이지 2에 있는 거랑 토탈 컨센트레이션 페이지 1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D는 어떻게 될까요? D는 B가 만약에 B가 있다 그러면 B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물은 제외시켜주면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어디에 놓을까요? 얘들은 B는 이게 자 이게 물이고 이걸 올가닉 페이지인 톨루엔이라고 생각합시다. 톨루엔 생각하시면 B는 이온화가 되지 않았으니 톨루엔에다 녹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B2라고 넣는 거예요. B2 아니구나. 다시 생각해봅시다. 자, 이온화가 되지 않았으면 이온화가 되지 않은 거 B2에 놓겠죠. 그죠? 그리고 이온화가 되지 않은 거가 물에 녹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온화가 되고 나면 거의 다 물에만 녹아요. 조금 전에 말했던 건 약간 제가 표현을 달리 했는데 이온화가 되면 물에 녹을 확률이 높고 이온화가 되지 않으면 올가닉 솔벤트에 녹을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약간 정정을 하면 이온화가 되면 물에만 녹고 이런 톨루엔이나 이런 데는 아예 녹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지? 그 수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할 정도가 되고 그래서 B, 즉 B라는 몰레큘은 A, B 둘 다 녹을 수 있지만 BH 플러스가 된 이 부분은 물에만 녹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들을 다시 고치게 되면 KA 값, KD 값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고 얘들을 KD 알파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A 값이 PK예요. KA 값이구나. 로고를 붙인 게 PK 값이고 KA 값이 다음과 같이 되면 그러면 자 KA 값이 어떻게 되냐면 B분의 B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게 아마도 제가 뭔가 다른 방식으로 통해서 변화를 한 건데 아무튼 변화하는 수식은 제가 지금 약간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렇게 변화하면 나와요. 제가 뭔가 다른 수식을 포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D를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책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KD를 넣게 되고 알파 B를 이렇게 KA 플러스 H 플러스 그 다음에 KA로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스트리뷰션 레이셔 D는 KD 곱하기 알파 B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디스트리뷰션 코에피션트죠. 그러니까 D를 다시 디파인 한 거예요. 이게 pH 이펙트를 고려하기 위해서 D라는 것들은 페이지 2에 있는 거, 페이지 1에 있는 토탈 콘센트레이션의 비율을 나타낸 거고 그 비율을 가지고 KD랑 KA 값 그리고 H 플러스 값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얘들을 묶어서 알파 B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KD 알파 B가 되게 됩니다. 그럼 자 로그 D 값은 pH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왜냐면 pH가 pK 값이 여기라 그러면 9라 그러면 만약에 9라고 가면 pK가 9보다 낮은 pH에서는 B 플러스 H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죠? 그러면 물에 더 많이 녹겠죠. 물에 더 많이 녹으면 얘가들이 증가하겠죠. 그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pH 플러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얘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대신 이쪽으로 가게 되면 B만 남게 되는데 B는 양쪽에 코에피션트가 있잖아요. KD 값이 있잖아요. 그죠? KD 값은 뭐예요? B의 1에 B의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온화되지 않은 물질 B는 물에도 녹을 수 있고 톨루엔에도 녹을 수 있지만 BH 플러스는 물에만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KD 값은 이온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온화되지 않은 물질만을 가지고 KD 값을 나타냈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 더 디파인한 게 D 값인데 이 D 값은 전체 B의 콘센트레이션은 이온화되지 않은 거 이온화된 게 두 개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걔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얘들을 고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의미고 얘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얘들은 비율은 뭘까요? 얘들은 아마 KD 값과 일치하는 값을 가질 거예요. 왜? KD 값과 일치하는 게 아니라 KD 값과 가장 연관이 많은 쪽으로 가겠죠. 왜냐면 BH 플러스가 아예 없으니까 이쪽에서는. 그죠? 그럼 KD 값이 나오고 그 KD 값에 의해서 D 값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죠. 알파비도 어찌 보면 네. 알파비도 거의 일정할 거잖아요. 왜냐면 H 플러스가 pH가 증가하면 거의 0으로 가게 되니까 줄어들게 되니까 거의 상수가 되고 KD 값에 의한 거의 상수가 되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얘들이 거의 1이 될 테니까 KA 값을 H 플러스 값이 거의 0으로 가게 되면 KA 플러스 H 플러스 분의 KA 값, 즉 알파 B 값은 1에 가까워지겠죠. 이쪽에서는. 그죠? 그런 다음에 D는 KD 값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pH 이펙트는 뭐냐면 pH에 따라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이온화가 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뭐 이온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뭐 그냥
A 또는 B 물질 하나만 고려하면 되는데 이온화가 되게 되면 pH에 따라서 BH 플러스 또는 여기서 말한 A 마이너스 이온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그 조건이 뭐냐면 이온화되지 않은 물질은 페이지 1 위에서 말한 워터나 톨루엔 페이지 2에서 다 녹을 수 있지만 BH 플러스 즉 이온은 물에밖에 녹지 않는다. 뭐 물론 톨루엔에도 녹겠지만 그 양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 이온은 물에만 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전에 나타냈던 KD 값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온이 새로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온까지 생성된 것들, 그러니까 생성된 이온까지 포함한 텀을 D로 나타내고 그 D를 Total Concentration in Phase 2 그리고 Total 모든 전체 농도, 페이지 1에 있는 전체 농도를 가지고 D를 나타냈고 D를 계산하니까 다음과 같이 됐죠. 왜? 물에만 BH 플러스가 높고 페이지 1 물에 있는 거랑 톨루엔에 있는 걸 계산했을 때 다음과 같이 되고 얘들을 K의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을 전체를 가지고 알파 B 값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pH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pH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얘가 커지죠. 맞잖아요. H 플러스 값이 커지잖아요. pH가 낮아지면. pH가 높아지면 얘들은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후에 대해서 pH 값이 0으로 가게 되면 무시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알파 B는 1이 되고 그러면 D는 그 KD 값이 되게 되는 거죠. pH가 높아지면. 대신 pH가 낮아지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게 되죠. 근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이러한 형태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여기서 책에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도 같이 비슷한 형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계산하는 방식이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일단 이쪽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pH에 따라서 이온화가 정도가 되는 게 다르고 물과 톨루엔 솔벤트에서 익스트랙션 되는 게 달라진다. 왜? 이온 때문에. 그 얘기를 쭉 수식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KD 값, 어떤 아민 B의 KD 값이 3.0입니다. 그리고 KA 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그리고 A 값, D 값. 그리고 50ml에 0.010몰 아큐어스 아민이 100ml의 솔벤트 그냥 톨루엔이라고 생각합시다. 솔벤트 B가 톨루엔 위에 있는 건 물이고 톨루엔으로 익스트랙션 할 때 아큐어스 솔루션이 pH가 10일 때 남아있는 건 얼마일까요?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D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D가 뭐였어요? D가 이렇게 됐죠. 그죠? KD 곱하기 잠시만요. KD KA분의 KA 플러스 H 플러스 했잖아요. 그죠? pH가 10일 때는 얼마였을까요? 자, KD 값이 3이죠. 그러면 D는 3 곱하기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그리고 KA 값은 얼마일까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그리고 H 플러스는 얼마일까요? H 플러스는 pH가 11 때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가 10이라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그죠? 그러면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다시 말하면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그러면 이게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고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날아가게 되고 1.1분의 3이죠. 그럼 대충 2.7이 나와요. 2.73이 나오네요. 그런 다음에 Q 값을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죠. 똑같이 그러면 이 pH 8일 때도 한번 여러분들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똑같이.
이런 식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구하면 돼요. 이것만 구하고 지금 여기 뭐였죠? Q 값은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죠. Q 값은 V1 플러스 KD. 여기서는 KD가 아니라 D가 되겠죠. 그래야 맞겠죠. 왜냐하면 KD는 이온화가 되지 않을 때였고 이온화가 될 때는 이 KD 값이 D 값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V2 100. 똑같이 한번 계산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0.273만 나오게 되면 나머지는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산됐나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그 Q 값을 구할 때 이랬잖아요. V1분의 V1 플러스 KD V2였잖아요. 그죠? V1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50, 50. 근데 V2는 100으로 나와 있고 100으로 나와 있죠. 그죠?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을 때는 KD 값인데 KD 값을 D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이건 이 KD 값을 계산할 때는 잠시만요. 우리 KD 값을 계산할 때는 여기서는 지금 그게 없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온에 의한 이펙트, 즉 pH에 따라서 이온화가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을 때 KT 값을 넣은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온화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 D 값이 들어가야 맞는 거게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계산하면 15%가 물에 남아있고 65%가 남아있다. 즉 pH에 따라서 남아있는 게 달라지죠. 그러면 15%가 남아있으면 여기다 곱해야 되죠. 왜냐면 처음에 몰수가 0.01몰이었으니까 거기다 0.15 곱하면 0.0015가 되겠죠. 5몰이 되겠고 뭐 0.065몰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온화가 될 때 안 될 때를 이제 구분해서 계산하는 형태고, 지금은 이온화가 될 때만 고려해서 pH에 따라서 익스트랙션 되는 양을 다시 계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여기서 똑같이 생각해야 될 게 메탈 킬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EDTA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다음에 EDTA 그냥 EDTA라고 생각하고 계속 뭔가 사용을 했었는데 버퍼에 넣어가지고 저는 EDTA를 주로 뭘로 사용했냐면, 제가 실험하는데 혹시나 뭐 트랜지션 메탈들이 들어가지고 뭔가 방해를 할까봐 트랜지션 메탈을 작동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EDTA를 넣어줬어요. 근데 여기서는 EDTA 목적이 뭐냐면, 만약에 M 플러스라는 게 있다 그러면 얘들이 EDTA를 이렇게 뭐 육각형 형태로 연결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온화가 된 게 아니라 M일 때, 그러니까 트랜지션 메탈만 있을 때 아쿠어스 솔루션에서 M 플러스로 남았는데
남아 있는데 이걸 EDTA 같은 걸 아킬레이션을 그러니까 킬레이션을 시키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이온화가 되지 않고 그냥 뉴트럴하게 되게 되잖아요. 다음과 같이. 그죠? 그러면 달라지게 되겠죠. 조금 전에는 어떤 물질이 pH에 따라서 이온화가 되고 안 돼요. 이온화가 된 양에 따라서 익스트랙션이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했고, 여기서는 킬레이트 물질, 즉 EDTA 같은 걸 넣어줬을 때 이온화됐던 게 이온화가 안 되는 경우, 이온화가 안 된 상태, 즉 뉴트럴한 폼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물이랑 그리고 톨루엔 같은 데서 방향이 달라지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D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은 토탈 위에는 토탈 B 아큐어스 솔루션 분의 토탈 오가닉 솔벤트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토탈 메탈이에요. 위쪽에서는 이 B라는 그 물질에 관해서 생각했잖아요. 톨루엔에서 B가 양, 그리고 물에서의 톨루엔의 양, B의 양으로 계산했는데 대신 이 경우에는 토탈 메탈을 가지고 계산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M 플러스 그러니까 M의 농도 트랜지션 메탈에 이온화된 트랜지션 메탈에 아쿠아스 솔루션에 있는 거랑 여기 플러스 MNN이랑 아쿠아스 솔루션이랑 MNN에 올가닉 솔벤트에 있는 거랑 이걸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농도가 추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가지고 다시 이 수식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게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발로즈를 하게 되면 크게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수식이 유도된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 그리고 킬레이션을 시키면 메탈 이온들이 뉴트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올가닉 솔벤트로 익스트랙션 원래는 안 될 거잖아요. 물에 트랜지션 메탈을 녹이게 되면 여러분들 트랜지션 메탈 소금을 녹이게 되면 소금의 소듐이 올가닉 솔벤트로 넘어갈까요? 절대 안 넘어가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소금에 내가 소듐이 필요하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소듐은 솔직히 말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걔들을 다시 익스트랙션 하려고 그러면 올가닉 솔벤트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니치면 달라 그러면 킬레이트제 즉 EDTA 같은 걸 넣어주게 되고 뭐그 각각의 트랜지션 메탈에 맞는 킬레이트 제재가 있겠죠. 걔들을 넣어주게 되고 걔들을 이온화된 트랜지션 메탈이 다시 뉴트럴이 되게 되면 올가닉 솔벤트로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pH에 따라서 이온화가 되는 정도가 달라지면 올가닉 솔벤트로 익스트랙션 하는 게 달라진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pH를 조절해 주면 된다. 라는 내용이고 지금은 익스트랙션 할 때 메탈이 이온화 상태로 존재하니 뉴트럴하게 만들어주기에 킬레이트를 넣어주고 그 킬레이트가 메탈 이온을 뉴트럴 만들어주게 되면 다시 올가닉 솔벤트로 많이 녹을 수 있으니 익스트랙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그샘플입니다. 이그샘플. 자, 이 다이띠존이라고 있나 다이사이존이라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다이띠존이라고 잠시만요. 한국말로 뭐라 적혀 있죠? 잠시만요. 다이사이존이라고 여기네요. 다이사이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들은 pKa가 4.5이고 그냥 그린 색깔이에요. 근데 징크 이온이랑 반응을 해가지고 메탈 컴플렉스를 이렇게 이루게 되면 빨간색으로 변해요. 레드로 변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위쪽은 헵테인 이렇게 딱 보니까 위쪽은 헵테인 베이스고 밑쪽은 물 베이스예요. 물 베이스인데 잠깐 달라지고. 자, 근데 헵테인을 갖다가 헵테인 1ml랑 물 1ml 정도를 넣었으니까 밑에 물을 넣어주니까 녹색이에요.
즉 얘들이 그냥 헵테인에만 녹아 있는 거예요. 헵테인에만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그린으로 녹아 있는데 여기다가 물에다가 징크를 넣어줬어요. 징크를 넣어주니 징크와 헵테인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빨간색을 띠게 돼요. 정확하게 빨간색이라고 하기는 분홍색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는 뭐냐면 헵테인의 양을 좀 줄여보니까 좀 진해졌죠. 그죠? 색깔이 똑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HCl을 높여가지고 H 플러스를 많이 만들게 되니 그 H 플러스 많이 만들게 되니 징크 이온들이 이쪽에 더 녹게 되고 물속에 좀 더 녹게 되는 거예요. HCl 그러니까 좀 pH가 낮아지니까 pH 이펙트예요. pH가 낮아지니까 징크 이온이 물 쪽으로 더 많이 오게 돼서 다음과 같이 색깔이 연해지는 즉 위에 얘들의 농도가 더 작아진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뭘까요? 얘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스토나이트를 물하고 섞으면 여러분들 구분 못해요. 이렇게 베이지가 나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인미시블 하지 않고 그냥 섞여버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지는 거죠.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ZN이 징크가 얘들 다이스아이존과 반응을 해가지고 이러한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밑에는 이오닉 리퀴드를 넣게 주면 이오닉 리퀴드가 뭐죠? 이오닉 리퀴드랑 다음과 같은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 얘들은 다음에 이오닉 리퀴드를 설명할 때 다음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얘들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분리하는 게 분리돼서 그러니까 아래 위의 농도에 따라서 pH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것들을 나타낸 그게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로서 징크 이온에 다이사이론이 붙게 되면 그러니까 다이사이론만 있을 때는 그 녹색인데 징크 이온과 붙게 되면 빨간색, 분홍색을 띠게 되고 그에 따라서 페이지에 따라서 지금 같이 이렇게 아래 위에 페이지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걸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pH에 따라서 추출되는 양도 달라진다라는 의미인데 pH에 따라서 추출되는 양이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pH에 달라지면 H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달라지죠. 그죠? 그렇게 되면 ZN 플러스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징크 2 플러스 이온도 H 플러스 이온에 따라서 그 이온화되는 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또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 pH가 소역상의 pH가 11, 12가 되면 어떤 게 많아요? OH가 훨씬 많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차이를 띈 게 많게 되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ZN2 플러스가 훨씬 많아지겠죠. 그죠? 뭐 그런 형태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트랜지션 메탈 따라 pH에 따라서 추출되는 백분율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리고 pH가 증가하면 추출되는 백분율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리퀴드 익스트랙션이었고요. 잠시만요. 리퀴드 익스트랙션이었고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건 뭐였냐면 KD 값 구하는 거. 그죠? KD 값 구하고 그리고 KD 값은 뭐 S1, S2였죠. 그죠? 이 농도에 따라서 되는 거였고 그리고 우리가 Q를 정했잖아요. Q는 양쪽의 비율 둘 다 합해서 1이라고 했을 때 한쪽은 Q, 한쪽은 마이너스 Q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Q 값은 이게 V1 플러스 KD V2, V1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두 번, 세 번, 네 번 n번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식이 그대로 이쪽에 오고 여기다가 n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여러 번 하지 않고 보통 한 번에 끝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pH에 따른 이펙트. pH에 따라서 이펙트가 어떻게 됐죠? 우리는 KD 값은 이온화가 없을 때를 고려한 생각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D 값을 다시 정의해줬죠. Total concentration in phase 1. Total concentration in phase 2. 이게 만약에 물 베이스라고 그러면 물 베이스에서는
비이온과 이온하지 않은 거. 근데 위쪽에서는 이온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톨루엔 또는 올가닉 솔벤트에서는 이온화되지 않은 것만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온들은 거의 다 물에 녹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물론 조금 녹긴 하지만 거의 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 얘들을 다시 Q를 다시 쓰게 되면 V1 플러스 D, V2, V1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H에 따라서 이온화되는 정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아래 위쪽으로 파티션되는 분율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맨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이런 것들의 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온화된 것들은 물에 잘 녹지만 킬레이션 시켜서 올가닉 솔벤트에 녹게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시로서 제가 다음 그림과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크로마토그래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배운 게 이걸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TLC가 있고요. 이게 뭐예요? Thin Layer Chromatography. 이렇게 요약할 때 이렇게 제가 어떤 솔벤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점을 찍어놓고 담그면 애들이 나중에 이런 형태로 막 분리되어 나타나죠. 그죠? 이런 형태. 이걸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TLC가 있고요. 그 다음에 HPLC 그리고 UPLC. 이거는 뭐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솔벤트의 흐름에 따라서 분리되는, 즉 솔벤트에 따라 흘러가다가 뭔가 그 고정되어 있는 상에 의해서 리테인 되거나 리테인이 적게 되거나 리테인이 많이 되면 따라서 분리가 되는 형태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익스트랙션과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된다. 그러나 한 페이지는 고정이 되어 있고 다른 한 페이지는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두 개가 거의 고정되어 있었잖아요. 처음에 한번 섞어주기 위해서 부르륵 섞어준 다음에 그대로 뒀다가 이 물질이 이동하게끔 만드는 거지만, 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은 하나가 그 스테이셔너리 페이지, 즉 하나가 고정이 되어 있고 다른 솔벤트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작동을 한다가 두 개의 차이입니다. 원리는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녹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녹는 정도에 따라서 리테인이 달라지겠죠. 아무튼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원리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바일 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가 두 개예요. 여기서는 페이지가 1, 2 그냥 올가닉 리퀴드였지만 여기서는 페이지가 두 개예요. 다르게 하나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지, 하나는 모바일 페이지라고 얘기해요. 모바일 페이지. 말 그대로 하나는 고정이 되어 있고 하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대충 우리의 물질들은 모바일 페이지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모바일 페이지를 따라서 흘러가다 보면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랑 반응을 하는 경우는 아니고 뭔가 바인딩을 해가지고 리테인 되면 천천히 나오게 되고, 바인딩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오게 되면 빨리 나오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원리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수업에 말씀드렸던 하이드로포빅한 물질들은 하이드로포빅한 물질과 바인딩을 잘하고 하이드로필릭한 물질은 하이드로필릭한 물질과 바인딩을 잘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이드로포빅한 물질은 하이드로포빅한 물질에 잘 녹고 하이드로필릭한 물질은 하이드로필릭한 솔벤트에 잘 녹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있고 이게 스테이셔너리 페이지에 이게 하이드로포빅한 뭔가를 달아줬어요. 하이드로포빅. 그러면 하이드로포빅한 물질은 하이드로포빅하다 그러면 여기가 조금 걸쳐 있다가 바인딩을 리테인이 됐다가 솔벤트의 흐름에 따라서 솔벤트 속도에 따라서 이거 리테인이 됐다가 천천히 가지만 뭐 하이드로포일러간 물질들 뭐 약간 플러스 차지가 띄고 있는 것들은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얘들은 빨리 나오고 얘들은 천천히 나오겠죠.
그죠? 그런 형태로 분리가 되는 게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TH도 같아요. TH도 같은 것들은 TH도 이제 여기 원래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 솔벤트가 이렇게 올가닉 솔벤트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가닉 솔벤트가 올라가는데 올가닉 솔벤트가 올라가는데 올가닉 솔벤트에 잘 녹는 놈은 잘 녹은 놈은 많이 올라갈 거고 덜 녹는 놈은 가까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시 말하면 모바일 페이지에 녹여서 쭉 흘러가다가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랑 바인딩 하거나 바인딩의 정도가 다 달라지겠죠. 뭐 조금 이따 또 다르게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바인딩의 정도가 다 달라질 거고 바인딩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천히 나올 거고 바인딩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빨리 나오겠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따 보면 노멀 페이지, 리버스 페이지라고 얘기할 텐데 그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랑 바인딩 하는 정도에 따라서 일루션 되는 정도가 일루션 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걸 이용해서 분리하는 게 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바일 페이지는 리퀴드 또는 가스. 저는 계속 리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이 GC,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 모바일 페이지가 가스가 됩니다. AC는 리퀴드가 모바일 페이지가 되고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는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실리카겔로 되어 있는 컬럼에 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펑셔널 그룹이 붙어 있는 것들이 보통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이드로포비감 물질을 천천히 나오게끔 하려면 이 부분을 하이드로포비감에 만들어주면 될 거고, 그죠? 하이드로필리감 물질을 천천히 나오게 하려고 하면 여기를 하이드로필리감 물질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SO3- 하면 얘들 하이드로필리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이드로필리감 물질이 천천히 나오겠죠. 왜? 얘들이랑 바인딩을 훨씬 더 잘하니까. 그죠? 그러면 펩타이드는 하이드로포비감 물질이니까 얘들하고 바인딩 하지 않고 그냥 쭉 밀려나겠죠.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지의 펑셔널 그룹을 다르게 해줘서 물질들이 빨리 나오게 하느냐, 뒤에 나오게끔 하느냐 하는 것들을 달라지겠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말하면 이건 GC의 경우에요. 리퀴드 샘플을 기체화하고 이 캐리어 가스가 모바일 페이지잖아요. 이 모바일 페이지를 따라서 쭉 흘러가게 되면 이제 이쪽 벽면에 뭔가 펑셔널 그룹들도 있습니다. 이 벽면에 의해서 바인딩을 오래 하고 있으면 천천히 나오고 바인딩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빨리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을 순서대로 시간에 따라서 디텍트에 도달하게 될 거고 이 디텍트는 이 도달한 양만큼 전기 시그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크로마토그램을 만들어주겠죠. 그죠?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예시입니다. 오른쪽을 잘 보세요. 오른쪽은 어떤 여러분들 사이에 패킹이 되어 있어요. 패킹.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쪽에 패킹이 되어 있는데 위에다가 우리가 믹스처를 넣어줘요. 믹스처를 넣어주게 되면 지금 이제 그 간단하게 A, B 두 가지만 있는 걸 넣어줬는데 넣어주면 이 패킹된 물질과 바인딩을 잘하게 되면 A처럼 천천히 내려올 거고 바인딩을 잘하지 않게 되면 B처럼 빨리 내려오겠죠. 그죠? 그러한 형태로 해서 분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샘플 솔루션은 솔루트 A와 B를 가지고 있고 칼럼에 탑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아웃렛이 오픈. 이쪽에 원래는 막고, 그러니까 안 내려가니까 막고 있으면 안 내려오겠죠. 왜? 중력이 오더라도 막고 있으니까 솔벤트가 흐르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열어주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솔벤트들이 쭉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우리가 AC나 UPS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펌프를 통해서 압력을 만들어주지만 보통의 가장 간단한 경우는 이게 중력을 이용해서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분리가 이렇게 되게 되겠죠. 결국에는 B가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바인딩을 많이 했던 A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자 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A, B, C, D, E를 다음과 같이 쭉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에 따라서 중력에 의해서 솔벤트가 밑에 내려오게 되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들어있던 A와 B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지 여기 패킹된 물질과 바인딩을 많이 하게 되면 천천히 나오게 되고 그리고 패킹된 물질과
바인딩을 적게 하게 되면 B처럼 빨리 나오게 된다 하는 게 원리가 됩니다. 그러면 바인딩을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또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패킹된 머티리얼 하이드로포빅한 걸 두게 되면 A가 하이드로포빅하고 얘는 하이드로필릭한 거겠죠. A보다는 B가 하이드로필릭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패킹 물질이 하이드로필릭하다 그러면 B가 하이드로포빅하고 A가 하이드로필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런 형태로 바인딩을 얼마나 잘하느냐, 바인딩을 잘하고 하면 천천히 나오고 바인딩을 잘 못하면 빨리 나오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 계속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하이드로포빅한 물질은 하이드로포빅한 물질과 바인딩을 잘하고 하이드로필릭한 물질은 하이드로필릭한 물질과 바인딩을 잘하고 그리고 하이드로포빅한 물질은 하이드로포빅한 솔벤트에 잘 녹고 하이드로필릭한 물질은 하이드로필릭한 솔벤트에 잘 녹는다. 이 원리와 이렇게 바인딩하는 크로마토그램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결국에는 이쪽을 시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B, A, 일루션. UV를 가지고 만약에 여기다가 UV를 달아가지고 어떤 UV를 달아가지고 측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크로마토그램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믹스처에서 컴포넌트 두 개 A, B를 분리하는 과정이고요. 보통에 우리가 예시를 사용한다 그러면 실험실에서 여러분들이 샘플을 준비할 때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요. 샘플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거나 하게 되면 기계를 HPLC나 UPLC를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